소녀 병조판서의 여식년이라 하옵니다. 첫마디의 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 달 뒤 여종의 헛구역질에 본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대감이 은비녀를 국물에 담그자 비녀 끝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숱한 위기를 넘기고 대감대케의 아기 울음소리가 세상을 깨웠습니다. 3년 뒤 영모의 진실이 밝혀지며 그녀는 마침내 정식 부인으로 신원이 복권.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을의 만석군 대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성은 박시오, 이름은 진호. 나이 60을 넘긴 이 늙은 대감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3대 독자로 태어나 가문을 이어야 할 몸이었건만 슬하에 자식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처 윤씨 부인과 혼인한 지 40년이 넘었으나 둘 사이에 핏줄이라곤 없었고 그 세월 동안 첩을 셋이나 들였으나 그 누구의 배에서도 아이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 대감댁은 대가 끊길 팔자라고, 저 많은 재산이 결국 흩어질 것이라고. 그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질 때마다 박 대감의 얼굴은 한 뼘씩 더 늙어갔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눈 감은 뒤에 제삿밥 한 그릇 올려줄 자식이 없는데, 조상 대대로 이어온 박씨 가문의 족보가 자기 이름 석자에서 끊긴다는 것. 그것은 조선의 양반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감은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씨바지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씨바지라 함은 말 그대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데려오는 여인을 말합니다. 양반가에서는 입 밖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대가 끊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나았습니다. 박 대감은 하인 칠복에게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여자를 하나 구해오라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입이 무거운 여자여야 한다는 것. 이 일이 바깥에 새어나가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을 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칠복은 열흘을 돌아다녔습니다. 인근 고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사정을 살폈으나 마땅한 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여자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고 몸종이나 관비 중에서 찾으려 해도 입이 가벼운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 장터를 지나다가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그 사내는 인근 마을에서 노비를 부리는 중인 출신이었는데 칠복과 술 한 잔을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쓸만한 여종이 하나 있긴 한데 흠이 하나 있다고. 벙어리라고. 나면서부터 한마디도 못하는 여자인데 그것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나이는 18이고 얼굴은 수수하나 몸이 건강하고 들판에서 일을 시키면 사내 못지않게 해낸다고. 다만 벙어리라는 이유로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아 값이 헐하다고 했습니다. 칠복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벙어리라. 말을 못한다. 이것은 흠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내린 조건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여자라면 아무리 안채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발설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 대감이 그토록 원하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여자였습니다. 칠복은 서둘러 그 여종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허물어진 토담 안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기. 맨발에 때 묻은 무명 치마를 두른 모습이 초라했지만 칠복이 다가가자 오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맑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대신 세상을 눈으로 읽는 사람 특유의 깊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다. 사흘 뒤
오기는 박 대감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몸값은 고작 쌀 5가마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쌀 5가마에 팔려온 것입니다. 오기는 행랑채 구석방에 배정되었고 처음 며칠은 부엌일과 마당 쓸기를 하며 다른 하인들과 섞여 지냈습니다. 아무도 오기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벙어리 여종이 하나 새로 들어왔구나.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안채의 윤씨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씨바지를 들였다는 것을. 윤씨 부인은 40년 넘게 박 대감의 곁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왔고 첩이 셋이나 들어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씨바지까지. 부인의 가슴에 돌덩이가 하나 더 얹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양반가 안주인이라면 응당 그래야 했습니다. 다만 부인의 입술이 한 겹 더 얇아졌고 눈 밑에 그늘이 한층 더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오기가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 대감이 칠복을 불러 조용히 이르기를 오늘 밤 오기를 별채로 보내라 했습니다. 별채는 대감댁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기와집으로 원래는 손님을 치르는 사랑방이었으나 지금은 비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 칠복은 오기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기는 행랑채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손짓으로 따라오라 하자 오기는 빨래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인지 물을 수도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짐승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 본능적으로 눈이 커진다고 합니다. 오기의 눈도 그랬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도착하자 칠복은 오기에게 깨끗한 옷 한 벌을 건넸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 여종이 입을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말없이 방을 나갔고 오기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2자루가 켜져 있었고 이불이 새로 깔려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떡과 술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제야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 집에 팔려왔는지, 오늘 밤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오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을 꼭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릅니다. 누가 자기를 낳았는지, 왜 버려졌는지, 왜 말을 못하는 몸으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남의 집에서 남의 밥을 먹으며 남의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오기에게 운명이란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별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박 대감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방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등줄기를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여종에게 허락된 자세.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 문이 열렸습니다. 박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60이 넘은 늙은 양반.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허리가 조금 굽은 모습이었습니다. 대감은 방으로 들어서더니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박 대감은 한참을 서서 오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여종. 새 옷을 입었으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 새장에 갇힌 작은 새 같았습니다. 대감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민이었는지, 수치심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는지. 대감은 오기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은 오기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40년 묵은한이 그 한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늙은 양반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 눈물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기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60이 넘은 대감이 18살 벙어리 여종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 늙은 것이 자식 하나 못 만들어 가문의 죄인이 되어 죄 없는 내 인생까지 이 꼴로 만들었다고. 대감은 진심이었습니다. 권세 높은 양반이 여종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종은 물건과 다름없었고 물건에게 사과하는 주인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늙은 대감은 오기 앞에서 체면도 위신도 다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미안함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벙어리라 해서 귀까지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들렸고 사람의 감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는 만큼 듣는 것에, 느끼는 것에 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기는 대감의 눈물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쌀 5가마에 사온 사람, 자기 몸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다니. 하지만 오기가 본 것은 권세 높은 양반이 아니라 대를 잊지 못한 한 늙은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기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그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결에 사라질 만큼 가느다란 소리. 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오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거친 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울지 마시라고. 오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제 목소리로 생전 처음 뱉는 말이 울지 말라는 위로였습니다. 박 대감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벌어졌고 숨이 멎은 듯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했다.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다던 여자가 제 앞에서 입을 열었다. 대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기 자신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목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리 소리를 내려 해도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벙어리라 여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늙은 대감의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목을 틀어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냇물이 봄볕에 녹듯이 오기의 목구멍에서 소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오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이 넘은 만석군 대감이 18살 여종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대감이 여종에게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양반이 천민에게 절을 하다니. 그것도 대감이 여종에게. 하지만 박 대감에게 그 순간 오기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벙어리가 제 앞에서 입을 열었다는 것. 그것이 대감에게는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40년을 빌고 빌어도 응답이 없던 하늘이 이 작은 여자의 입을 통해 드디어 말을 걸어온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오기와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오기의 말은 아직 서툴렀습니다. 단어 하나를 내뱉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해야 했고 대부분은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인내심을 갖고 오기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그토록 집중해 본 것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오기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어릴 적 어떤 여인의 등에 엎여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다만 그 등이 따뜻했다고. 그것이 오기가 가진 유일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 집 저 집에 팔려다니며 종살이를 했고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밥을 굶겨도 한겨울에 맨발로 내쫓겨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대감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으나 그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는 만석군으로 태어나 평생 비단 옷을 입고 흰 쌀밥을 먹으며 살았으면서 자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양 한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름 석자 제대로 불려본 적 없고 제 목소리 한 번 내본 적 없이 사람 아닌 물건으로 살아온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대감은 별채에서 나오며 칠복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오기를 행랑채에서 빼내어 별채에 머물게 하라고. 제대로 된 옷을 지어 입히고 끼니를 챙기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오기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고. 칠복은 대감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수는 없었지만 대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겁게 처져 있던 눈꼬리에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안채의 윤씨 부인에게까지. 부인은 종년 하나가 별채에 모셔진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씨바지도 모자라 이제 별채까지 내주느냐. 여종 하나에게 양반 대감이 혼을 빼앗긴 것이냐. 부인의 분노는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밑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40년을 지켜온 안방마님의 자리가. 윤 씨 부인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안의 첩 중에서 가장 야무진 둘째 첩 정 씨를 불러 은밀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씨는 35살의 날카로운 여인으로 본처 윤 씨 부인에게 아양을 떨며 안채의 눈과 귀 노릇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정 씨 역시 오기의 존재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아이를 낳지 못해 찬밥 신세가 된 마당에 벙어리 종년이 뚝딱 아이를 낳으면 자기의 입지가 더 쪼그라들 것이 뻔했습니다. 두 여인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기를 내쫓을 방법을 모의한 것입니다. 직접 손을 대면 대감의 분노를 살 테니 교묘하게 오기 스스로가 이 집을 나가고 싶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인들을 부추기는 것. 여종 하나가 별채에 올라앉았으니 하인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을 리 없었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됐습니다. 그날부터 오기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기의 밥상에 찬밥이 올라왔습니다. 빨래를 널어 놓으면 누군가가 일부러 걷어 흙바닥에 버렸습니다. 별채로 가는 길에 오물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오기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스쳐 지나갈 때면 들으라는 듯이 수근거렸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대감을 꼬신 년이라고. 천한 것이 분수를 모른다고. 오기는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말로 항변할 수도 없었고 항변한다 해도 누가 여종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다만 오기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찬밥이 오면 찬밥을 먹었고 빨래가 버려지면 다시 빨았고 오물이 뿌려져 있으면 치우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별채 방 안에서 혼자 입을 움직이며 소리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이란 것이 한 번 트이니 자꾸 하고 싶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제 목소리를 들은 뒤로 오기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간절한 일이 되었습니다. 박 대감은 이틀에 한 번씩 별채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오기의 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대감은 오기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 첫 장을 펼쳐놓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오기는 눈을 반짝이며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발음은 뭉개졌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오기를 가르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 아닐까. 자식에게 세상을 하나씩 알려주는 그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닐까. 정작 핏줄 자식은 없었지만 오기를 통해 처음으로 아비 된 심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윤 씨 부인과 정첩의 공작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인들의 괴롭힘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기의 방 아궁이에 젖은 짚을 넣어 밤새 연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오기는 기침을 하며 문을 열고 나와야 했고 한겨울 마당에서 새벽까지 떨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오기의 밥상에 벌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기가 숟가락을 들다가 벌레를 발견하고 멈추자 지나가던 하녀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안채 윤 씨 부인의 비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은비녀로 부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비녀를 찾으라 호통을 쳤고 한나절 뒤 그 비녀가 오기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기의 이불 밑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모함이었습니다. 오기가 안채에 발을 들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인의 비녀를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증거는 오기의 방에 있었고 오기는 말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은 말할 수 있었지만 수십 명의 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서너 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오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오기를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히고 매를 치게 했습니다. 대감이 집에 없는 날을 골라 버린 일이었습니다.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때리라는 명이 떨어지자 부인의 신복 하인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매가 오기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오기의 몸이 움찔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를 맞을 때마다 오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오기는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적이라면 차라리 벙어리로 남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만 내겠다고. 그것이 오기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엄이었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오기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종아리에서 피가 흘렀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위에 쓰러진 오기는 그제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도 참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기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틀 뒤 박 대감이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별채에서 절뚝거리며 나오는 오기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마 아래로 언뜻 보이는 종아리에 매 자국을 발견하고 대감의 눈이 서리빨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때렸느냐? 대감이 물었습니다.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곧장 안채로 가서 사정을 파악했고 하인들의 입에서 비녀 사건의 전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비녀를 오기 방에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매를 친 것은 부인의 명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대감과 윤씨 부인 사이에 40년 혼인 생활 중 가장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안채에서 대감의 고함이 울려 퍼졌고 이어서 부인의 통곡이 터졌습니다. 40년을 참고 참아 살았더니 이제 종년편을 드느냐. 부인은 가슴을 치며 울었고 대감은 그 울음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둘 다 불행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빈집에서 40년을 함께 늙어온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안채와 별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고 하인들은 숨을 죽이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대놓고 오기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더 은밀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둘째 첩정씨를 시켜 고을의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박 대감 댁이 벙어리 종년을 씨바지로 들여 밤마다 별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추잡한 소문을. 소문은 불처럼 번졌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빨래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석군 박 대감이 벙어리 종년에게 빠져서 밤마다 별채를 들락거린다더라. 나이 60이 넘어 그런 꼴이라니 체면이 어디로 갔느냐. 양반의 채통이 땅에 떨어졌다. 소문은 갈수록 과장되고 왜곡되어 원래의 사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박 대감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명하려면 오기가 벙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 그러면 오기의 유일한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벙어리로 알고 있기에 함부로 말을 시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오기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이를 악물고 소문을 감내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아침 오기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밥상을 받았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방 밖으로 뛰쳐나가 토한 것입니다. 칠복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슬쩍 오기의 손목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칠복에게 달려가 귀옛말을 했습니다. 칠복이 대감에게 보고했을 때 대감은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선 것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의원을 불러 오기를 진맥하게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올리게 하고 별채에 온도를 새로 놓게 하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문풍지를 발랐습니다. 오기의 시중을 들하녀 둘을 새로 들이고 칠복에게는 별채 주변을 밤낮으로 지키라 명했습니다. 만석군의 재력이 온통 오기와 뱃속 아이를 위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진짜로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벙어리 종년이 석 달 만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부인의 가슴에 불이 났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존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 40년간 안방마님으로 살아온 의미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느낌.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무너지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을 앓고 난 뒤 벌떡 일어났을 때 부인의 눈에는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부인은 다시 정씨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정씨가 가져온 것은 소문이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고을박 무당내에서 구해왔다는 약재. 정씨는 이것을 오기의 음식에 타면 배 속 아이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40년을 양반가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온 자기가 뱃속 아이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인가?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여종의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해도 그것은 남편의 피가 섞인 아이였습니다. 박씨 가문의 혈육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은 가문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부인에게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달랐습니다. 정씨에게는 부인처럼 지킬 가문의 체면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씨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집에서의 자기 자리였습니다. 부인이 약을 쓰지 않겠다고 하자 정씨는 겉으로는 순순히 물러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궁리를 했습니다. 부인이 안 하면 자기가 하면 되지. 오기가 아이를 잃으면 대감은 다시 자기에게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정씨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오기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지켜보며 호시탐탐 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임신 5달째 되던 어느 날 정씨는 움직였습니다. 오기의 시중을 드는 하녀 중 한 명을 포섭한 것입니다. 그 하녀에게 은 2냥을 쥐어주고 오기의 미음에 약을 타게 했습니다. 하녀는 돈에 눈이 멀어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저녁 오기는 미음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오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할 수 있던 말이 다시 막혀버린 것입니다. 공포와 고통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오기는 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발버둥을 쳤고 그 모습을 본 칠복이 달려왔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오기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더니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독이 들었다고. 무슨 독인지는 모르겠으나 뱃속 아이가 위험하다고. 의원은 밤새 약을 다려 오기에게 먹이고 뜸을 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오기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기의 몸은 크게 상했고 의원은 대감에게 엄중히 말했습니다. 산모가 이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와 산모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박 대감은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을 시켜 그날 오기의 음식에 손을 댄 사람을 추적하게 했고 하루 만에 하녀의 입에서 정 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대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 씨를 안채 마당에 끌어내 꿇어앉히고 대감은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 한 죄가 어찌 사람의 도리냐고.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고. 고을 관아에 넘기겠다고. 정 씨는 사색이 되어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나 대감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그날로 박 대감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대문 밖을 나서는 정 씨의 뒷모습을 하인들이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안채에서 부인 못지않은 행세를 하던 여인의 최후치고는 초라한 퇴장이었습니다. 정 씨가 쫓겨난 뒤 집안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기를 괴롭히던 하인들이 하나둘 오기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정 씨의 최후를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하인들은 진심으로 오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독까지 먹을 뻔한 여종.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던 여자. 그 모습에 감화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칠복의 아내는 그때부터 오기의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보약을 다려 올리고 산책을 함께 하고 뱃속 아이에게 좋다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기는 칠복의 아내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둘 사이에 말 없이도 통하는 정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정 씨가 쫓겨난 날 부인은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그 짓을 한 것은 자기가 부추긴 결과라는 것을. 직접 약을 탄 것은 정 씨이지만 오기를 내쫓으려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부인은 생전 처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윤 씨 부인이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별채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인들이 놀라 수군거렸지만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별채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기가 배를 안고 앉아 있다가 부인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한 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여인에게서 받은 것은 매와 모함뿐이었으니까. 윤 씨 부인은 오기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베네쩌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직접 바느질한 것이었습니다. 고운 명주에 작은 술을 놓은 정성이 가득한 아기 옷이었습니다. 오기는 그 베네쩌고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도 울었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 앉아 말없이 울었습니다. 40년간 아이를 기다려온 여인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이를 품게 된 여인. 그 사이에 놓인 한과 슬픔과 원망이 작은 베네쩌고리 하나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오기의 출산을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안채에서 보약 재료를 내려보냈고 산파를 미리 수소문해 두었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쓸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수 준비했습니다. 하인들은 부인의 변심에 어리둥절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달지 못했습니다. 오기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6달, 7달, 8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오기의 몸은 무거웠지만 얼굴에는 빛이 돌았습니다. 말도 제법 늘어서 짧은 문장이 남아 스스로 만들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기가 가장 좋아한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는 하녀에게, 약을 다려주는 칠복의 아내에게, 베네쩌고리를 지어준 윤씨 부인에게. 오기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생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익힌 말이 감사의 말이었다는 것. 그것이 오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9달이 되었습니다. 산달이 가까워오자 박 대감의 초조함도 커졌습니다. 매일같이 별채 주변을 서성이며 혹시 오기에게 탈이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의원을 아예 집에 상주시키고 산파도 미리 데려다 놓았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4월 초파일 연등을 매다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녘부터 오기의 배가 주기적으로 아파왔고 해가 뜰 무렵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산파가 별채로 들어갔고 칠복의 아내가 더운 물을 끓여 날랐습니다. 윤씨 부인도 별채 앞에 와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기 울음소리를 기다리며 박 대감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에 염주를 감고 무언가를 빌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늙은 양반의 입술이 쉴 새 없이 달싹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별채 안에서 오기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지만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잦아지고 급해지더니 한참을 이어지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몇 초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대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부인의 두 손이 가슴 위에서 깍지를 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세상에 첫 소리를 내지르는 아기의 울음이 별채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렁찬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 대감의 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의 울음이 아기 울음과 뒤섞여 마당에 퍼졌습니다. 윤씨 부인도 울었습니다. 버선발로 별채 안에 뛰어들어가 산파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핏덩어리가 묻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아기. 부인이 낳지는 못했지만 부인의 품에 안긴 아기. 부인은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기는 땀에 젖은 채 누워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기는 것을. 씨바지의 운명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만 아이의 어미가 될 수 없는 운명. 오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오기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도영이라 지었습니다. 도영의 도는 길도, 영은 빛날 영. 길을 밝히는 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대감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던 박씨 가문에 마침내 빛이 비쳤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이가 태어나자 박대감 댁에 경사가 났습니다. 고을 양반들이 축하를 보내왔고 하인들에게 떡과 술이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 속에서 한 사람만이 조용히 그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기였습니다. 출산 후 오기는 다시 별채에서 지냈습니다. 아이는 안채로 옮겨져 윤씨 부인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족보에는 부인의 소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씨바지의 관례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아이와 분리되고 아이는 정실의 자식이 됩니다. 오기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는 씨를 받는 그릇이었을 뿐 어미가 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마음이 그리 쉽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밤이면 안채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오기는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젖이 불어 가슴이 아팠지만 젖을 물릴 아이가 곁에 없었습니다. 오기는 혼자 방 안에서 벽을 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 오기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도영이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오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밤에 보채면 달래다가 문득 이 아이의 진짜 어미가 지금 별채에서 혼자 울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식을 못 낳은 서름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자식을 낳고도 품에 안지 못하는 서름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자기가 아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것이 아닌가.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관례를 깨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뒤 부인은 직접 도영이를 안고 별채를 찾았습니다. 오기에게 아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다. 젖을 물려라. 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오기의 품에 안기자마자 칭얼거리던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미의 냄새를 아는 것입니다. 오기가 젖을 물리자 아이가 힘차게 빨았습니다. 오기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부인은 아이를 안고 별채를 찾았습니다. 오기에게 젖을 물리게 하고 자기는 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를 사이에 둔 그 시간들이 어떤 말보다 깊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서서히 오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없었다면 이 아이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여자가 견뎌온 것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느꼈던 질투와 분노가 부끄러웠습니다. 도영이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고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였고 떡과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도영이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방 한가운데 앉아 방긋 웃었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대감은 아이를 안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부인은 그 옆에서 자랑스러운 안주인의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오기는 그 잔칫날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기를 잔치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기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 문틈으로 잔치상에 앉은 도영이를 잠깐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기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다시 부엌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0일 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박 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기품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어른이었는데 한양에서 관직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찾아온 이유는 뜻밖이었습니다.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이 집에 벙어리 여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 여종의 나이와 생김새를 물었고 대감이 대답하자 노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 전의 이야기를. 한양에 사는 한 양반가의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가산이 정몰당하고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젖먹이었던 딸아이를 유모가 안고 도망쳤다고. 그 뒤 유모와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영모의 누명이 벗겨진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뒤였고 그때부터 사방에 사람을 보내 그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대감은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노인이 꺼낸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왼쪽 귀 아래에 콩알만 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기의 왼쪽 귀 아래에 바로 그 점이 있었습니다. 오기가 불려왔습니다. 노인은 오기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 영모로 죽은 그 양반의 아내, 즉 오기의 어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오기의 귀 아래 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찾았다고. 마침내 찾았다고. 오기는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종의 자식이 아니라고.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다고. 역적의 누명을 쓴 집안의 핏줄이었으나 이제 그 누명이 벗겨졌으니 내 본래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오기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놀란 것도 아닌 아무런 감정이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제법 또렷해진 목소리로 어미의 등이 따뜻했다고. 그것만 기억난다고.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노인도 대감도 뒤에서 듣고 있던 윤씨 부인도.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등에서 내려져 세상에 내팽개쳐진 아이가 18년 동안 간직한 유일한 기억이 어미 등의 온기였다는 것. 그 말이 사람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오기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박 대감 댁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기는 더 이상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었지만 이제 가문이 복권되었으니 본래의 양반 신분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기와 도영이의 관계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씨바지가 아니라 양반가의 딸이 낳은 아이라는 것은 도영이의 신분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박 대감은 오기를 정식으로 측실에 올렸습니다. 여종이 아닌 양반의 딸이니 측실로 맞는 것이 예법에도 맞았습니다. 윤 씨 부인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기가 이 집에서 당당한 자리를 갖는 것이 도영이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기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말이 늘었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대감에게 배운 글도 제법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기보다 원래의 사람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겪은 충격, 어미와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 뒤로 이어진 가혹한 종살이. 그 모든 것이 아이의 목을 틀어막았던 것입니다. 의원은 이를 두고 경기라 했고 충격으로 이내 목이 잠긴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풀리자 목도 풀린 것이었습니다. 도영이가 돌을 지나고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오기는 아이의 첫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오기를 보고 뱉은 첫 마디는 뜻밖에도 명확한 소리가 아니라 옹알거림이었지만 오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18년을 말 없이 살았는데 자기 아이는 세상에 나온 지 1년 만에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기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영이가 3살이 되던 해 박 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66의 나이였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기 전날 밤 오기와 윤 씨 부인을 모두 불렀습니다. 두 여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도영이를 잘 키워달라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 아이를 사람답게 키워달라고. 그리고 오기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내 덕에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오기는 대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제 목소리로 우는 울음을 들려주었던 것이 이 사람 앞에서였고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우는 것도 이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대감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대감이 죽은 뒤 박씨 가문을 이끈 것은 뜻밖에도 윤 씨 부인과 오기 두 여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안채를 맡아 집안 살림을 관장했고 오기는 도영이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아이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하던 사이가 전우가 된 것입니다. 도영이는 어머니가 2명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안채의 큰어머니와 별채의 작은어머니. 누가 진짜 어머니이고 누가 아닌지 같은 구분은 아이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였습니다. 도영이는 밝고 영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7살에 천자문을 뗐고 10살에 사서를 읽었으며 15세 향시에 나가 장원을 했습니다. 도영이가 과거에 급제하던 날 오기는 별채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쌀 5가마에 팔려온 벙어리 여종이 과거 급제한 선비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기는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별채 마루를 타고 마당을 넘어 대문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도영이가 급제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죽기 전 오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처음에 내게 못되게 굴었던 것이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베넷저골이 고맙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기는 그 뒤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도영이가 관직에 나가 고을 원님이 되는 것을 보았고 도영이가 혼인하여 손자를 안겨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박씨 가문은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대감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기의 만년은 평온했습니다. 별채에 살면서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맑은 것도 아니고 탁한 것도 아닌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 늦게 트인 목이 만들어낸 그 독특한 음색은 오기의 인생 그 자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오기가 세상을 떠난 것은 62의 나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린 날이었습니다. 오기는 별채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영이는 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양반가의 예법대로 3년상을 입었고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어머니 오기. 말없이 세상을 견디다 말로써 세상을 밝히다. 쌀 5가마에 팔려온 여종. 말 한마디 못하던 벙어리. 시리바지라는 운명을 짊어진 18살 소녀. 그 여자가 대감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미모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면서도 잃지 않았던 눈빛, 세상이 등을 돌려도 꺾이지 않았던 마음,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뱉은 말이 원망이 아니라 위로였다는 것. 그것이 한 여종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시대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경상도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누군가는 사실이라 하고 누군가는 지어낸 이야기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